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러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숙제 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이 책,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숙제 검사할까요? 지금 벌써 숙제 같은 검사할까요? 학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 하신 걸로. 네, 숙제를 뭐 하다 마신 분, 그리고 하려고 했으나 못하신 분, 뭐 그렇게 지금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은 저희가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혀 저희와 뭐 이게 연관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읽어봤을 때 이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다.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지금 이 책의 저자 터즈 러즈 이분은 지금 현재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지성두뇌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로 거의 이제 하버드라는 대학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지성과 두뇌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연구하는 분이시니까 정말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는 개개인학 연구소 연구 책임자로 이제 계신데 사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놀랍게도 중학교 때 ADHD를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평점이 1점도 안 되는 0.9점 이런 식으로 성적이 미달이 돼서 고등학교를 결국 중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정규 교육 속에 있지 않아서 결혼도 굉장히 빨리 하고 19살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뭐 20살에 아이도 생기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자기가 왜 그때 공부를 못했을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다가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박사까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에는 그 얼마나 개인들이 역량이 뛰어난데 그거를 현재 교육 그 시스템에서는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개인의 기회연구소라는 이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 네, 이제 이쪽 방향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들어오신 분들 샤이님 네, 정말 기다렸습니다. 낭만갑수님도 반갑습니다. 샤이님이랑 낭만갑수님은 숙제하셨나요? 지금 낭만갑수님은 제가 SNS에 남겨주신 후기를 네, 봤고요. 감사합니다. 오톡방에서도 네. 되게 잘 읽었고 다 읽었다고 남겨주셨었어요. 네. 지금 샤이님은 이제 책을 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샤이님 책 읽으셨대요. 기대됩니다. 오늘의 반갑습니다. 그 후기가. 네. 수민지님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책의 이 저자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되게 생생하게 담아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먼 얘기, 남 얘기 혹은 학술적인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나는 어떻게 찾았는지 사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얻게 됐는지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과학자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걸을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학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맞아요. 저자랑 라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 얘기를 사실 이런 얘기를 쭉 인생에서 1등만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와닿지 우리에게 않아요. 와닿지 않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평점을 1점 밑으로 받아본 경험이 네.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하버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너무너무 읽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토드로즈라고 치면 이분이 직접 얼굴을 이게 하면 나오게 인터뷰를 하신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보시면 얼굴을 보면 더 친숙하게. 그리고 테드 강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테드 강연에서 이 내용,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 책 내용을 굉장히 짧게 한 약 20분 정도로 딱 압축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만갑순이 님이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고. 네, 진짜. 저희 후기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샤이님도 네. 샤이님도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읽으셨대요.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못 읽으신 분들은 벌금으로 별풍선 10개씩 쏘시라고 네. 하면서 지금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셨어요. 저희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방글이 오나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평균의 네. 종말이니까 그럼 평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희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평균의 개념부터. 평균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평균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상 용어죠,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평균을 계산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성적과 별개로도 사실 평균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쓰는데 오랜만에 한번 평균의 정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슨 백과사전 같은 데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전체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다 네. 라고 평균을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한드란들, 저 이거 너무 딴소리 갑자기 죄송한데요. 한드란들님이 별풍선 3개를 쏘셨는데 그 이유는 70%는 읽어서. 센스. 인정! 인정. 네. 그래서 사실 그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평균을 모르는 사람도 전혀 없고 평균을 정확히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 말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래. 바로 할 때 그 평균이 그냥 이 책에서 얘기하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을 낼 때 특히나 뭐 수능 같은 거 성적 받으면 그 맞아요. 등급 나오잖아요. 그 9등급. 사실 그런 거에도 기저에 다 평균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는데 또 제가 수학적인 얘기하면 다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댓글창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으면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가까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종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분포된다. 그래서 이걸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낼 때 뭐 9등급 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평균과 정규분포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통계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또 이제 막 숙연해질 것 같은데, 통계에서는 평균을 이야기하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다른 말이 바로 대표값이라는 건데, 어떤 집단이라던가 어떤 수를 대표하는 값을 바로 평균이라고 하고, 그 집단을 표현하는 정말 그 대표적인 뭔가 하나의 특성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퀴즈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답할 수 있으실 네. 거고요. 퀴즈 책을 70% 읽으신 한들한들님도 아실 거고요. 책을 1% 읽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앞에 나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 공군들 4,063명을 대상으로 저 상품 상품이요? 상품 뭐 걸까요? 저희, 나오는 책? 네. 책.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저희 잠깐만. 네. 상품 걸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아마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책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책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네. 하고 질문 네. 드릴게요. 여기 그 채팅방 기준입니다. 네. 본인이 이름 외치고 딱 네. 해야 됩니다. 네. 대전 시티즌님도 지금 바로 참가하시면 어머, 됩니다. 난만 가수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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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한들님 너무 아쉬워요. 퀴즈 놓치셨어요.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게 미국 공군 4,063명 중에,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조종석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이게 사고가 많이 날까? 이 조종석이 뭔가 예전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돼가지고 이게 불편한가 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10개 부위 모두에서 평균 치수. 근데 평균 정확하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그러니까 총 30%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가 퀴즈였는데 답을 주셨어요. 0명이었다고 하고요. 아직 한 명 더 기회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드랜들님 지금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것도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10개 부위에서 모두 평균인 사람은 0명이었어요. 3개 부위에서 평균인 사람은 몇 %였을까? 한드랜들님 책을 뒤져보시는 걸로. 몇 %였을까요? 그러네. 이거 저거네요. 그 책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거 속도전입니다. 오픈거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댓글이 안 올라오면 민망해지니까. 지금 다 열심히 책을 찾고 계시나 봐요. 7% 찍기 7% 우리 아. 땡. 네. 3.5%. 3.5%. 정답입니다. 근데 어차피 나만 박수이면 드릴 건데? 그러네요. 그럼 두 번 보내드리면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걸로. 그럴까요? 3%. 네, 네. 그러니까 책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3.5%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나와요. 그래서 아마 3%와 3.5% 사이의 그 어떤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평균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평균이라고 우리가 대표값을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가 주로 교육적인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평균에 맞춰봤자 평균인 사람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 있습니다. 와중에 지금 와 다들 수학 잘하시네요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거 수학 문제 아니었는데 이거 수업 문제. 그냥 그 내용 안 비려? 아니요, 속도전이죠. 네. 빨리 찾기. 지금 이분 되게 감사한 분이에요. 지금 이동 중에 이걸 꼭 오. 들어오시겠다고 열심히 저에게 반갑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진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비슷한 그 예시 중에 또 노르마가 나오잖아요. 그 이상적인 평균의 여성의 몸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또 저작권 때문에 가까이 해야 넣진 보이지 않지만 않을까요? 또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같은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노르마를 이렇게 평균으로 만들어 놓고 이 노르마와 가장 유사한 신체 치수를 가진 여성을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되게 네. 재밌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야, 너 너무 특이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저 이 말 너무 공감하는 게 옛날에는 평범하게 사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크면 클수록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냐면 평범한 세상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평범이 없기 때문에, 네. 평균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례 있잖아요. 미국 공군 4,000명 이 네. 사례를 제가 이 책에서도 봤지만 다른 책에서도 이걸 인용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맥락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 신체 사이즈에 맞게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에 맞게 이 조종석을 설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좋은 설계 방식은 조절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자도 내 의자 높이, 딱 맞는 의자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잖아요. 자동차 운전석도 거리를 내 신체 사이즈에 딱 맞게 조절하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설계 방식. 맞아요. 이게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비바 1109님께서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 건 이상적으로 살라는 얘기라고. 그쵸. 노르마처럼 되라는 네.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상이란 없는 것이다. 그쵸. 네.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퀴즈는 저희 이벤트 나중에 이거 캡처해가지고 다 네. 인증해주세요. 네. 인증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표준화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좀 테일러 아실 모를 수 거예요. 없- 네, 너무 모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교육공학에서도 맞아요. 네, 사실 심리학에서도 많이 네, 얘기하는 다 교육 사회학에서 네. 굉장히 굉장히 네, 혁혁한 공을 세우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 시대에는 맞아요. 맞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테일러라고 한 사람이 했던 게 이제 테일러식 경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사실은 그 테일러식 경영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수학 선생님의 어떤 방식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학창 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 문제에 시험 문제나 뭐 과제 같은 거 내줄 때 평균적으로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를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평균적인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과제 양을 몇 문제로 하면 되는지 이거를 계산을 해서 숙제를 내주셨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심리검사 개발할 때 이 방식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방식을 가지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그쵸. 일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게끔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 테일러주의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일러 말고도 사실 이 책 전반에서 테일러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손다이크가 또 있죠. 근데 이 손다이크는 이제 테일러 시스템을 교육계로 본격적으로 가져온 네.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테일러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테일러주의를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시행했었던 사람은 또 바로 손다이크라는 사람이죠. 네, 그쵸. 사실은 이 테일러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교육이니 경영이니 거의 모든 어떤 네. 그런 네. 분야에 영향을 미쳤죠. 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강한 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육법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의 그 뭐랄까 생산성도 팍팍팍 올라가고 근데 어느 순간 한계에 탁 도달하면서 갑자기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제 직장을 떠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지치고 등급을 이런- 나눠서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평균을 딱 내고 네. 평균 이상인 아이들, 평균 이하인 아이들을 나눠서 따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냥 계속 맞아요. 이렇게 낙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네. 나는 앞으로 이상적인 음.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기에는 글렀- 애초에 나는 글렀어. 아니야. 이번 생은 인생만. 인생만 플러스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들이 좀 좌절하게 되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교육이 이미 그 표준이라는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받쳐줄 수 있고 제대로 교육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테일러주의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게 또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우리님 아, 배터리 충전이 안 되셔가지고 나가셔야 미리 될것 미리 같다. 싸주신다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이 테일러주의가 굉장히 이제 교육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가 지금 사실 형태, 지금 딱 표준화된 학교 교육, 사실은 이게 테일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팩토리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장식 학교 맞아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테일러주의 이때 한창 이렇게 산업이 발달을 하고 이런 제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숙련공, 그러니까 완벽한 숙련공은 아니지만 한 반 정도 숙련된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이런 공장식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건물 자체가 굉장히 공장과 유사한 형태로 또 학교도 지어지게 됐잖아요. 감옥과 네. 비슷한 형태로 지어지게 됐고 많은 학생들을 적은 교사가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공장식 학교 교육이 네.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현재까지도 그쵸. 그대로 유지돼서 네, 맞아요.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 그렇지만 현재 일부의 학교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미래 교육, 미래 학교라는 이름 하에 뭐 K-12에서 혹은 성인 교육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장식 학교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낭만갑순이님도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너무 당연하게 의심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그 평균 이상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그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존재한다는 거는 평균 위와 평균 아래가 존재한다는 맞아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평균 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엄청 받아왔죠. 저희 진짜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 진짜 갑자기 지금 낭만가수님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잖아요. 그럼 교과목이 한 10개, 12개 막 이렇게 있으면 잘 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제일 못 본 거를 보면서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 평균 깎아먹는다. 이 표현 어. 너무 익숙하다.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빵 떠올랐어. 맞아. 내가 이것만 알면 평균이 몇 점이 올라가는데 맞아. 왜 그렇게 그 점수 평균에 집착했을까? 그 생각 진짜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뭐 내가 뭐 영어를 100점 맞으면 이걸 잘했다고 생각한 게 응. 아니라 뭐 수학을 80점 맞으면 왜 80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죠. 맞아요. 네. 낭만갑순이 완전 공감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본켈리님 입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알아서 지금 오. 소설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뭐 50분 일을 하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 그대로를 이제 학교에 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 이거를 똑같이 학교에서 종류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일러주의가 지금 학교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맞아요. 생각되는 것에 사실은 뿌리가 된다라고 네.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생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해야 될 대상, 맞아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좀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옛날에는 당시에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적은 수의 학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불가피했을 수도 맞아요. 있죠. 그때는 3차 산업혁명도 그때 그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 아니구나. 그 이전이구나. 근데 그때는 모두가 같은 루트를 밟아서 학교에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루트로 살아가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맞았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번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는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미래가 아니다라는 데서 이 문제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몇 가지 원칙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들쭉날쭉의 원칙입니다. 이제 2명의 학생이 지금 있는데 2명 다 이 IQ 테스트라는 게 지능 검사잖아요. 지능 검사 점수는 IQ가 103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학생이면 사실 평균적으로 비슷한 아이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그 평균이라는 것이 지금 분홍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둘을 정말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 2명인데도 평균적으로 이 아이들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뭐 공통점 찾기 능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평균을 내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만 뭐 왼쪽에 있는 아이는 너무 못하는 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공통점 찾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그런 특성이 살아나지 못한 채 IQ가 103인 아이라는 그런 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꼬리말이 붙는 거죠. 네. 똑같이. 너희 둘이 IQ가 같네. 너희는 비슷한 지능 수준을 가졌구나. 이런 편견을 갖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다른데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전체를 설명하고 네. 이 책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아주 유사한 그림들이 맞아요. 여러 네.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같은 형태로도 여러 장이 제시가 되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저는 되게 와닿았었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어. 근데 그 뇌의 사진도 보면은 사람이 기억을 할 때 어느의 뇌 부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부위의 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평균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 전혀 다른 그림이 어. 나오게 되는 사실 그 거예요. 뇌과학의 출발이 사람이 같은 부위를 사용해서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뇌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뭐 지능 평균 이런 뭔가 대표값을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정의 내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지능의 들쭉날쭉함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하워드 가드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거 숫자 하나로 뭔가 정의를 내리는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을 대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주장했던 게 바로 다중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속성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하워드 가드너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뭐 버전에 따라 조금씩 개수는 다른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이제 8가지 지능이 있다고 나와 있는 그림이고 또 어떤 버전을 찾아보면 뭐 9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계속 하고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추가가. 근데 저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영국식 지능이론과 미국식 지능이론이 있어요. 영국식 지능이론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IQ 103짜리 그거를 얘기하는 게 영국식 지능이론인데 영국이 약간 그 귀족 사회이고 약간 이렇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뭐 약간 귀족과 평민 이거를 다 한 줄로 다 줄을 세워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다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대비된 미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개성을 가진 나라야 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하나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줄 세울 수가 없어 라는 게 바로 그 다중지능인 거죠. 저희 그것을 바로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원칙은 맥락의 원칙입니다. 정말 이거. 저희 얼마 전에 이 얘기 또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북 콘서트를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북 콘서트를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북 콘서트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오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까. 우리 이거를 여기서 한번 투표 좀 해보면 안 돼요?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의견을 나눠볼까요? 여기서 해봐요. 일단 이제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끼리 뭔가 저희 뭐 채팅창에서도 소통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뭔가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막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내향적인 사람인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네. 말하는 것도 처음에 이 맥락의 원칙이라고 하는 챕터에 딱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혹은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향형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향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사실은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면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딱 그래요. 사실 저는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잘 안 떨어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되게 내향형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따라서 맞아요. 저는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인 거예요. 저도 제가 막 핵인싸라고 하고 사람들하고 막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또 여행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시 볼 때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다 이렇게 사람 따라 다르더라고요.
밀가루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반갑습니다. 밀가루님 오셨군요. 아시는 분인가요? 네네. 반갑습니다. 밀가루처럼 얼굴이 하얘요. 상상이 되네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난방갑순이님도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네. 처음 당장처럼 인사도 해주시고 맥락의 원칙 부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맞아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저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처음 보는 장소에 가서 막 누가 막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하시고 막 뭐 무슨 얘기를 그런 건 하세요. 아니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라고 하고 자기 얘기를 뭐 해보라고 하고 이런 거가 어떠신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한다고 해요? 하지 마. 답정가야 이 사람들. 네. 디바님 너무 책에서 우리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라고 지금. 저 이렇게 안 듣는 저희 방송 두 콘서트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오세요. 부담 없이 오십시오. 이 책에서 이 맥락의 원칙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대요. 네. 맞아요. 낭만갑순이 할 수 있으시다고. 그러면은 저랑 그리고 이질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시작과 거의 끝날 때 돼서야 오시는. 너무 바쁘셨거든요. 비바님도 어색한 상황이 싫어서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시라고. 저는 어색해지. 될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이 사람을 이제 여기 나눠요? 이렇게 분단을 나눠? 할 사람, 할 사람 안 할 사람? 아니 그렇게 벌써부터 나눈다 그러면 안 되지. 맥락에 네네, 따라서 나는 안 할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좀 하고 싶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당신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다고 밀가루님. 하얀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행사에 오셔서 이렇게 아니면 서로 끝까지 모른 채로 가도 되지만 뭔가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인지 서로 얘기해 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밀가루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실 건가 봐요. 그쵸?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남편가수님이 그 오늘 방장 네. 방장이시네요. 그리고 저희 언젠지 알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달력에 좀 표시를 네. 해주시겠어요?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몇 오후 시인지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고요. 딱 네. 콘서트 하기 좋은 시간이죠. 그럼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와 별표 네. 잔뜩 7월 찍어주시면 20일 저기 딱 써주시고 갱냄 저희 드림 플러스에서 합니다. 네. 저희가 커피 대접합니다. 네. 네. 커피도 있고요. 저희 다양한 쿠키도 대접하겠습니다. 네. 책도 일단 소개하는 걸로. 낭만갑순이님 선물을 그날 드리면 되겠어요. 낭만갑순이님 그날 안 오시면 선물 못 받으세요. 괜찮다. 괜찮지? 잘했어. 저희 그래서 이제 참 그 와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뭔가 거기서 재밌는 이벤트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외전에 뭐 어떤 교육을 듣고 싶은지 한번 뭐 그 얘기했던 영화 뭐였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렇게 다 풀어도 돼요? 아, 비밀로 우리 하자. 넘어갈까요? 빨리 넘어. 아무튼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마지막 원칙 소개해 드릴게요. 경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의 원칙이었습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번만 그래도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기에 있는 아가가 저렇게 서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걷기로 발전하는 그 단계까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발달에 정해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쯤에 그런 발달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래서 늘 제가 아이가 있는 집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늘 다른 엄마들을 이렇게 꼬지에 꼽아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사실 일부에 되게 그런 책들이 정해진 단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애는 몇 개월인데 여기에 나오는 몇 개월 발달 안 해. 그러면 네. 막 초조해하고 늦는 맞아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사실 생각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경로의 원칙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28명이 걷기로 발달하는 그 과정을 봤더니 25가지의 경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 다른 경로로 가는데 결국 모두 다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 경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경로의 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진짜 놀라웠던 게 이렇게 아이가 기어다니는 당연히 아이는 이제 누웠다가 기었다가 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시로 나오는 파푸아 뉴기니의 아이들은 거기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기어다니면은 벌레 물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기어다니지 못하게 애초에 막아버리니까 안 기어다니다가 딱 바로 선다는 걸 보고 너무 약간 컬처 쇼크였어요. 네. 저는 샤이님 말씀처럼 통통한 허벅지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사실 저는 그 실험을 EBS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실험하는 과정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물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진짜 이렇게 물 안에서 하는 그게 EBS에서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통통한 허벅지 뭐냐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저 잘 설명 못할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결론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통통한 허벅지가 있는데 왜 얘는 통통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한 가지 가설이 아니. 네. 아이들이 보행 그 본능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이제 걸을 수 있게끔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데 이 능력이 되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왜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통통한 허벅지에 따라서 이게 힘을 못 주니까. 근육 자체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에 미셸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미셸 뭔지 아시죠? 포동포동한 이 살들이 근육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얘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힘보다 이 살이 얘를 누르는 힘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학자가 밝혀냈죠. 맞아,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귀엽네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3가지 원칙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본론은 사실 이런 부분 더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시간이 저희가 너무 40분이 지났어.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거 밑밥을 다 잘 깔았으니까. 근데 사실 이 교육의 미래 평균 없는 세상 이게 진짜 끝부분에 나와요. 맞아요. 우리 나와요. 뒤로 뛰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는 언제 나오지? 이러면서 보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책의 메시지는 한 줄로 설명 가능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두껍지만 평균이란 없다. 제목만 보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란 건 환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회에 평등한 접근이라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가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이런 거 얘기하듯. 그런데 평균 같은 사람 같이
사람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평등한 기회라는 것도 결국 없다. 맞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평등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에게 맞는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의자의 높낮이를 내 높이에 맞게 맞추는 것처럼 사실 교육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기관님도 그 생각하셨대요. 그래서는 네. 언제 나오지? 네. 평등한 맞춤 너무 좋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기는 해요. 굉장히 뒤에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토드로즈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유일한 답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미래는 학위 시스템, 그러니까 학위 우리가 사실은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실력대로 자격증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또 같은 맥락에서 성적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그 실력을 평가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율 결정형 교육. 결국 내가 나에게 맞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3가지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유연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되게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고 뭐 이런 뭔가 정석적인 루트를 늘 생각을 해오잖아요. 30살이 되면 되면 결혼을 해야지. 해야지. 저 정말 많이 듣는 얘긴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개개인의 선택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마음먹고 나이 들어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토드로즈처럼. 그럼요. 결혼이라는 것도 뭐 정년기가 있다고 우리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평균에 대한 생각인 맞아요. 거잖아요. 토드는 20살에 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정말 그냥 필요할 때 혹은 하고 싶을 때 네. 이런 생각을 좀 더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보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은 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되냐면 아직 못 걸어? 맞아. 아직 말 못해? 아직 못 걸어서 걱정이야. 어, 왜 이렇게 말이 더뎌? 아직 말이 못 더뎌서 걱정이야. 얘는 아직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맞아요. 듣게 되거든요. 고개는 들었어? 고개는 언제 들었어? 언제 뒤집겠어? 언제 걸었어? 언제 일어섰어?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 부모한테는 정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도 부모로서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언급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주의하는 의식을 가지면 맞아요. 어떨까? 언제 결혼하니? 그 진짜 너무 네. 알아서 할 겁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학습자 주도적 맞춤형 학습이에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맞춤형 학습이라는 얘기만 네.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한 2018년, 9년쯤의 논문들을 보면 학습자 주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맞춤형,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교수 내용과 순서, 평가, 그러니까 정말 학습의 모든 것을 학습자의 필요, 흥미, 경험에 따라 다양화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습자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맞춤형 학습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학교들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학습자 주도형 맞춤형 학습에서 학습하는 속도 조절을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느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막 너무 지루해서 빨리빨리 막 넘기고 싶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속도를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요즘에 학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지점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지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도 막 수학 같은 거 수업 들을 때는
사실 저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문제집을 그냥 쭉 풀었어요. 수업 안 듣고. 되게 지금 생각하면 예의 없는 짓인데,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집 막 풀고 약간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정말로 같은 교실 안에서도 다 다른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LJ 파이팅 제 친구인데요. 리더 네.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저의 리더님이세요? 네, 제가 그 별명이 리더거든요. 정말요? 요정 아니시고? 근데 저희 대학 친구들한테는 별명이 정말요? 어떤 리더인가요? 리더인가요? 제가 리더 리더. 역할을 많이 해서 고마워. 네,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이 부분을 깊게 얘기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맞춤형 학습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는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학습 분석학,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기술과 그런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크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학습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루트를 나아가야 더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처방을 제시하는 것까지 지금 이런 학습 분석학이라는 분야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4가지 예시는 그래서 뭐를 분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저기 이 다음 페이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네. 사실 저희가 얼마나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네. 있을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책을 또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평균의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평가 방식들이 좀 이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성적을 주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는 문제였을까? 한번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유진님께서? 유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시키기. 네. 그 와중에 낭만 가수인이 달고서 감사합니다. 10분 감사한 역할을 지금 포스트 나눠서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저는 유진님이 대답한 시간을 들으면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맨날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법.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좋아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평가 방식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닌가요? 아무튼 학습자들한테 이 부분이 좋았다는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목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면 제가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고 제가 대학 교수님들도 찾아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제가. 네. 지금 유진님께서 별풍선 네. 쏘셨는데 아까 얘기한 나만 거. 박수님만 박수 드려가지고 아니 아까 보내셨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못해서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께서 네. 대학에서는 현재 지금 유진님 대학교 전문가시니까 네, 그렇죠. 대학에서는 평가 방식을 또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새 진짜 평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맞아요.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유진님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진짜 사실 평가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혹시 스티브 잡스 스쿨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스티브 잡스 네. 스쿨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러닝 골스 오리엔티드라는 게 있어요. 학습자가 자신이 뭐를 하고 싶은지 학습 목표를 정해요. 그 목표에 맞게 자신이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습자 주도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평가도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정확히 평가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진정한 평가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별풍선을 보내냐고. 저는 방송은 해봤는데 별풍선 안 보내봤어요. 낭만 갑순이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겨우 도전하셨지만 네. 또 그리고 얘기해볼까요? 또 네. 진로와 학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 학습자들한, 그러니까 뭐 대학에 만약에 입학했다고 했을 때 대학 졸업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사람이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그 학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다 엄마 안녕. 장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대학 졸업장이 결국 진로와도 연결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게,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배지를 준다. 지금 마침 말씀하셨죠. 네, 네. 오! 역시 찌찌뽀. 그런 말 못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배지 시스템이 저는 그때는 그게 되게 안 하다고 그 배지 줘서 뭐 하는데?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아주 작은 태스크 아니면 어떤 그 수업을 한 과목 이수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배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을 했을 때 이 배지가 그러니까 그 이제 상징적으로 주는 거라서 그 뭐 정말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옷에 붙이는 배지가 아니고 이 학생의 그 시스템상 온라인에 이 학생을 설명하는 특징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에 대한 배지를 쫙 붙이면 그게 바로 한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유진님이 네. 되게 중요한 네네. 이렇게 막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계속 얘기하고 아, 네.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 배지도 결국 역량 기반, 그렇죠. 스킬 기반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말씀해 그래서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사실 그 배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 왜 구성주의 철학, 그 컨스트럭셔니즘, 컨스트럭티비즘이 아니고 컨스트럭셔니즘에서는 사실 이런 이 배지를 주는 것에 대한 무려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맞춤형 개인화해서 이 배지가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요. 어떻게 맞아요. 평가할 것인가, 이 네네. 개개인화, 맞춤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경로, 그러면은 이렇게 다 다르게 경로를 하고 개개인의 다름을 다 인정하면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 맞춤이라는 것도 아직은 정의가 확실하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인디비주얼리즘, 뭐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항목이 그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무거운 주제를 지금 5분 남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막막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을 위한 나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히든엔트님 너무 늦게 늦어서. 오셨지만 환영합니다. 네. 숙제는 하셨나요? 4분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님 충전하셨나요? 우리님 지금 다시 들어오셨네. 컴백했어요.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불안해서 오셨는데 그 지금 낭만 가수님께서 카운트다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번 이 평등한 맞춤 실천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 그때 그 네이버에서 하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한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그 칸 아카데미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팟캐스트 통해서도 네. 칸 아카데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칸 아카데미는 혼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수학이든 코딩이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칸 아카데미를 쓰는 학생들의 그 기록을 선생님이 쭉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학년 학생 말고 이제 졸업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현황표를 봤더니 학습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이 끝까지 그거를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 학생이 집에서 혼자 이거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력과 상실성 이런 걸 맞아요. 알아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은 결국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근데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다 같이 같은 수업 공간에서 이거를 똑같은 수업을 제공을 했을 때는 이 친구는 사실 못 따라오는 나보다 늦은 매우 아이인데 높죠. 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자기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하고 있었다는 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이 책의 저자도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다 틀렸는데 이 시험을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100%로 다 맞췄다고. 이런 정말 자기만의 그 맞는 학습법들이 있고 속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먼저 좀뭐 교사나 부모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넘어가 볼까요? 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되게 마지막에 무슨 핵심처럼 딱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내가 뭐를 잘하는지 음. 알아야 되고 나 네. 스스로를 알아야지 네. 내 맞춤형으로 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주도적으로 맞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주변에서도 강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좀 깨닫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숙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네.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숙제로 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공지, 아까 잠깐 언급해드리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유튜브 계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미래교육 인사이트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저희 계정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저희가 북콘서트 여니까 그것도 꼭 캘린더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커피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무료로 저희가 북콘서트는 하지만 오시면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신 거 뭔지 검사하신답니다. 제가 딱 다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까지 네. 전달을 구독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읽고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으며 그 시작점은 평균의 종말이다. 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부끄럽네. 너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너무 약간 유치하게. 네, 제가 회의 중 처음 들어오셨는데 마지막에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할 말을 잃었어요. 뭐 해야 되죠, 제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마무리 멘트.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안녕!